안녕하세요. 제주 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국장이자 인류학 박사이신 질리언 테트 박사님이 쓰신 책이고 문희경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알고 있다는 착각인데 나이가 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착각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 알고 있다는 착각,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그것을 직시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라보자, 그런 뜻의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학은 아마존 밀림 만큼 아마존 창고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렇게 말하는 저자는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그 이면에 감추어진 단서를 포착하고 사람들을 공감하고 새롭게 문제를 통찰하는 인류학의 새로운 쓸모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넓은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류학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학문으로 주로 미시적 차원을 들여다보고 거시적 결론을 끌어냅니다. 인간은 엄연히 시험관에 든 화학약품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든 데이터와 다르므로 인류학의 심층적이고 개방적인 관찰과 해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마케팅 수업에서 자주 듣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네슬레 소유인 미국의 이유식 회사 거버인데요. 거버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버는 20세기 중반에 서아프리카에서 이유식을 판매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자주 쓰이는 광고 이미지인 웃는 아기 사진이 붙은 이유식 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문화권에서는 통에 붙은 사진이 음식의 내용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포장식품의 내용물을 표장에 표시하는 문화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은 이유식 통 속에는 아기를 위한 식품이 아니라 아기로 만든 식품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식인종인가 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킷캣이라는 초콜릿 브랜드는 잠깐 쉬세요, 킷캣과 함께 라는 문구의 광고로 대표되는 영국의 초콜릿 브랜드인데요. 나중에는 물론 스위스의 네슬레로 인수되었습니다. 이런 킷캣은 일본에서도 판매되었는데 너무 달아서 일본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킷캣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로 판매 실적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에게는 초콜릿을 먹는 것과 잠깐 쉬는 것이 연관성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쉬는 것은 집에서 침대에서 편히 쉬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지 초콜릿을 먹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영자들은 킷캣이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의미의 키토카츠와 발음이 비슷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스위스 본사와는 협의하지 않고 잠깐 쉬세요 라는 광고 문구를 줄이고 벚꽃 사진과 함께 반드시 벚꽃이 필 거야, 즉 꼭 합격할 거야 라는 뜻의 문구를 넣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킷캣의 판매량은 급증했고 2008년에는 일본의 수험생 가운데 무려 50%가 킷캣을 일본 신사에서 신도들에게 파는 행운의 부적인 아마모리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4년에 킷캣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본 문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공항에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현지 기념품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네슬레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일본에서 만든 말차맛 킷캣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과 인근의 라이베리아 그리고
기니에서 에볼라가 급속도로 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국제기구가 이를 막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에볼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사들이 사람들에게 에볼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환자를 격리변동을 만들어서 격리시키고 에볼라로 죽은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구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서구의 의학 전문가들이 현지인의 눈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만 상황을 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격리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른 집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당국이 자신을 제대로 보살펴줄 가족들과 강제로 떼어놓으려는 조치를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규정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감염된 시신을 매장하면 주민들이 나중에 시신을 파내서 시신을 만지면서 다시 장례를 치르고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과 친구가 시신을 모시고 시신을 만지면서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자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주변의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처참한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후에야 현지인의 정서를 반영하여 마을의 연로 촌장이 주민들에게 에볼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방식을 바꾸었고, 격리시설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여 마을 인근에 소규모로 짓고, 감염된 시신은 저주를 막기 위해 전통의식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한 뒤에야 비로소 에볼라를 천천히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선거운동에 레슬링의 공연적 요소를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상대에게 별명을 붙이고 사전에 제작된 정치 드라마에 참여하여 극단적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바로 레슬링에서 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정치 무대에서 마치 레슬링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상징과 연설을 통해 레슬링 공연 양식이 선거판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연적 신호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의 이런 반응은 교육받은 엘리트들의 해석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대다수 엘리트들은 레슬링을 거의 접하지 않아서 유사성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일반인들은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굉장히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해 가을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반대편 대중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전술을 조사하면서 그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구한 데이터로 유권자의 정서를 추적하여 캠페인을 개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일하다가 나중에 내부 고발자가 된 와일리라는 사람은 이것을 정신의 강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정서를 조작해서 세상을 전복시키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회사는 부인했지만 사생활 침해와 비도덕적 정치전략에 대한 대중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와일리의 설명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통한 예측력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뉴올리언스 세인츠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성실성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에너자이저의 토끼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라면 신경증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정보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지, 또 신경증이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친구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많은 관찰이 필요하고 나의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다양한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라야 좀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알고 있다는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